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안타까운 소식부터 전해드리게 돼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60년 전 지어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오후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철거 작업 완료를 2달 남기고 마지막 구간에서 상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새벽부터 이상 조짐은 있었습니다. 철거 작업 중 일부 구간이 내려앉자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 등 공사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요. 사고 상황부터 황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가차도 위쪽에서 붉은색 불꽃이 번쩍이더니 힘없이 꺾인 상판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 위로 쏟아지고 희뿌연 연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변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굉음이 들리자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상판 구조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소리는 처음. 어떤 소리요? 대포 소리에 대포 소리. 꽝 소리면 하면서 이쪽부터 연기가 나면서 험번지가 나면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아래 있던 선로를 덮쳤습니다. 무너지는데 막 연기가 막 여기까지 왔어요. 나도 조금 있으니까 이게 하얘지더라고. 신고를 받고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붕괴 잔해물에 깔린 6명 모두를 구조했지만 3명은 숨졌고 3명은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나머지 7명은 붕괴 전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번 사고는 안전 점검을 하는 중 일어났습니다. 관계자들이 고가 아래쪽에 있다 변을 당했는데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왕복 4차선의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뒤 60년간 충정로역과 시청역 사이 493m 구간을 이어왔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차량 통행이 통제된 뒤 오늘 사고 전까지 90% 가까이 철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구간 철거를 남겨놓고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슬라브가 2.9cm 단차가 주저앉았습니다. 금일 14시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해서 14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차량이 다니던 콘크리트판을 절단하던 중 약 3cm 가까이 가라앉자 철거를 중단한 뒤 안전진단 중이었는데 바닥판을 받치던 보가 무너진 겁니다. 붕괴 당시 안전진단을 위해 총 6명이 다리 밑쪽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60대 현장 소장과 50대 외부 전문가는 숨진 채 발견됐고 60대 감리단장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평소에도 철거 작업이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출퇴근 길이거든요. 사실 그 길이 이제 충정로역에서 오는 길이다 보니까 출퇴근길이어서 오며 가며 계속 좀 불안하기는 했었죠.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 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원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 지금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로 일대에는 이렇게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어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통행까지 전면 금지되고 있습니다. 사고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오늘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던 고가도로였거든요.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제선 안쪽 사고 현장 주변에는 고가도로 구조물들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곳곳에 철근이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철거 작업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사고 원인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과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도 사고 수습과 사망자 유가족, 부상자 지원 등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차렸습니다. 오늘 사고로 차량 통행 그리고 일부 열차 운행이 통제됐었다고요? 네, 사고 직후 서소문 교차로 일대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 인근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까지 극심한 차량 혼잡을 빚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서울역과 신촌역 간 전차선이 단전되면서 이 구간 열차 운행이 중지됐고 경의중앙선 서울 수색 구간의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또 행신역과 서울역으로 가는 KTX 열차 운행도 중지됐고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구조물 제거와 선로 안전 점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로 붕괴 현장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여야의 선거운동도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유세를 중단하고 곧바로 사고 현장을 찾았고 춤과 노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여야 모두가 언행에 주의하는 모습입니다만 여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면을 끈 유세 차량들이 곳곳에 멈춰서 있습니다. 말없이 명함을 나눠주던 선거 운동원들도 하나둘 자리를 뜹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철거 중이던 서대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서울 지역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희생자 가족들과 또 부상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안동 유세를 취소하고 발길을 돌렸고 첫 서울 유세에 나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여야 모두 아직은 이번 사고가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는 걸 경계하고 있지만 여당에선 책임론도 거론했습니다. 확인하고 했다면 미연에 이런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행안위를 열어서 저희가 따져보도록. 우선 사고 현장 신속하게 수습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현일 의원은 사고 1시간 만에 오 후보 책임론을 SNS에 올렸다 삭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강수 마포구청장 후보는 서소문 사고를 언급하며 구청장 재임 시절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걸 자랑하고 싶다고 했다가 사과했습니다. 여야 선대위는 나란히 언행과 행동을 유의하란 지침을 내렸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5.18 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했다는 탱크데이 논란이 불거진 지 여드레 만에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신세계그룹 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세 차례 고개를 숙인 정 회장은 뒤늦은 사과라는 지적에 내부 진상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은 그룹 총수인 자신에게 있다며 매장에서 일하는 현장 직원들을 향한 비난은 걷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실한 직장인일 뿐입니다. 책임은 조직과 저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5분가량 사과문을 읽은 정 회장은 자체 조사 결과 설명은 임원들에게 맡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광주 5.18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과문 한 장으로 사태를 덮으려 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탱크데이라는 이 하나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기를 바랬던 게 역력해 보였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정용진 회장 본인에 대한 역사인식에 대해서 발언이 없었고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측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불카드 환불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 이어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았냐인데 그 과정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에 협조하지 않아 고의성 여부는 경찰 수사로 넘겼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 탱크데이 행사는 스타벅스 코리아 커머스팀에서 처음 제안했습니다. 기한은 담당 임원과 본부장, 대표이사 결재를 거쳤고 팀장 5명과 담당 2명이 참여한 합의 절차도 진행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5월 18일에 탱크데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해당 마케팅 디자인 시안이 담긴 메일의 첨부 파일조차 열지 않고 관행적으로 승인. 속도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법무팀의 법적 검토 과정도 건너뛰었습니다. 내부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은 자인했지만 고의성 여부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관련 직원들이 고의성을 부인했고 조사 대상 직원 3명은 휴대전화 제출도 거부했다며 강제성 없는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5.18을 폄훼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해당 임직원은 즉각 해고 조치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탱크 텀블러라는 이름은 해외 제조사가 물탱크에서 따온 것이고 용량 503ml도 특정인의 수임 번호가 아니라 17온스를 환산한 수치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래 사이렌 행사를 연 것에 대해서도 2010년과 2013년 4월 16일에도 관련 행사가 있었다며 참사일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왜 그럼 이런 이벤트를 기획했을까요? 신세계그룹이 밝힌 탱크데이 기획 과정을 보면 원래 준비했던 5월 프로모션이 늦춰지면서 매출이 줄 걸 우려해 급하게 대체 행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임유진 기자가 재구성해봤습니다. 출발점은 5월 매출 공백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프로모션을 준비했지만 3월 말 관련 상품 입고가 늦어졌습니다. 5월 매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대체 행사가 필요해진 겁니다. 4월 3일 새 행사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탱크, 단테, 나수 등 인기 텀블러 3종을 행사 품목으로 검토했습니다. 행사 기간은 5월 15일부터 24일까지로 잡았고 탱크데이라는 행사 이름도 정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탱크데이 행사가 5월 18일로 변경된 이유로 텀블러 입고 시점을 고려했고 주말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 계획이 선 뒤 윗선 보고와 결제 절차를 거쳤습니다. 4월 20일 처음 기획 담당 임원에게 대면 보고하고 본부장과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2차례 보고한 뒤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논란을 키운 책상의 탁 문구는 행사 개시 열흘 전 커머스팀 단계에서 추가됐습니다. 이전 행사에 쓰인 가방에 쏙 문구와 운율을 맞춰 재미를 고려했다는 게 실무진 설명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SNS에 행사 문구를 올리고 다음 날 스타벅스 앱에 탱크데이와 책상의 탁 문구를 함께 게시했습니다. 매출을 이유로 급히 서둘렀지만 99년 한국 진출 이후 최대 위기를 자초한 스타벅스 최악의 마케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6.3 지방선거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각 접전지마다 치열한 승부가 펼쳐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앞다퉈 나오고 있는데요. 모레 28일부터는 그날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모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격전지로 보는 지역이 최소 5곳이나 됐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시도지사 선거 판세를 정리했습니다. CBS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50.1%, 김부겸 민주당 후보 41.1%였습니다. 지난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 후보와 함께 칠성시장을 방문한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실시된 조사인데 추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 후보를 앞선 건 처음입니다. 보수층 결집 효과란 분석도 나오지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여론조사도 있어
양측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전북은 민선 1기부터 민주당이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입니다. 전북에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 심장부에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차관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는데 민주당에선 선거 초반 경북을 제외한 15곳 석권까지 거론됐지만 현재 내부적으로 서울과 대구, 부산, 울산, 경남의 전북까지 6곳을 격전지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6곳 중 전북을 제외하고 여기에 충남과 충북을 더해 최대 7곳을 해볼만 하다고 자체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레쯤 각 언론에서 공표될 여론조사가 이번 선거 판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재보궐선거 격전지인 부산 북구 갑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면서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반전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후보 단일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5명 후보가 완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김어준 씨 요청을 받은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쉰 목소리로 유세송을 부릅니다. 2호 1번 하정우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근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또 연습해가지고 내일 또 합시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상황 김어준 씨가 하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했다고 꼬집으며 김어준으로 북구 민심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인기 바뀝니다. 제가 여기서 드라마를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는 한 후보 측이 지지자들을 버스로 대절해 데려오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내일 부산을 찾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장시장 방문 일정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와 한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고 박 후보는 오차범위 밖 3위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에선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대부업 의혹을 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집중 공세를 이어가면서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법에 어긋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선거 때 정치 공세로서 이렇게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두고 보시면 알 겁니다. 서민생활 침해 범죄입니다.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상 모두 후보님의 재산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 뭐죠? 네, 스타벅스 표심입니다. 네, 지금 스타벅스를 놓고 여야가 상당히 맞붙고 있습니다. 선거 쟁점이 됐는데 지금 여권이 불을 지피고 야당도 맞불을 놓는 그런 양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타벅스가 5.18에 탱크데이 이런 마케팅을 한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습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오늘 사과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선거와 맞물리면서 이미 첨예한 정치 쟁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권은 스타벅스 때리기를 넘어서 불매 운동까지 나섰는데요. 불법 계엄 사태를 재소환해서 내란 심판론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반면에 야당은 2년 전에 사이렌 마케팅 또 일배 폐쇄까지 거론한 건 과도하다. 기업에까지 죽창가를 들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층을 겨냥해서 정권 견제론을 띄우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정 회장이 사과를 했잖아요. 근데 여당 내에서 좀 엇박자가 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 회장 사과 직후에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이 말을 했는데 진정성이 있다, 잘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비쳤죠. 하지만 민노총과 5.18 단체, 개딸 등이 면피용 사과라고 반발하면서 강 대변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화들짝 놀라서 소나기 피하기용 가식적 사과라고 이렇게 선을 바로 그었습니다. 네. 반면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지나친 기업 압박이나 소비 비난은 안 된다. 이 정도 선에서 그만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여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스타벅스 공격에 대한 중도층과 젊은 층의 거부감을 감안해서 수위 조절을 하자 이런 온건파의 입장, 또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강경파의 입장이 온도차가 표출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 좀 유리한 게 진보층 또 호남 여기서는 뭐 지지율도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도 좀 반영이 되는데요. 스타벅스 논란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많이 올랐는데요. 일주일 새 11.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 공천 잡음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했었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의 스타벅스 이용 금지령, 또 5.18 조롱 금지법 추진 이런 것이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중도층에 미치는 효과는 반드시 플러스라고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대변인과 김부겸 후보가 이 지지층과 결이 다른 논평을 낸 것도 아마 이것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스벅 역풍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영남이나 보수층에서는 또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벅 사태 후에 영남에서 보수층이 결집한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긴 하는데요. 지난 연휴 사이에 대구의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충청 지역도 여당 우세 국면이 접전 양상으로 곳곳에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특검으로 뭉치기 시작한 보수층이 스타벅스 사태로 2차 결집 중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 불매 운동에 대해서 수도권의 2030 세대들이 약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까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스벅 논란이 선거 후반에 진보층과 지지층을 모두 결집시키는 그런 효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진보가 먼저 결집을 하자 또 이에 반응해서 보수가 뭉치는 그런 양상인데요. 어느 한쪽으로만 유리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수는 중도층과 2030 세대입니다. 중도층은 5.18 폄하도 비판을 하지만 또 과도한 정치 쟁점화는 반기지 않는 그런 기류입니다. 또 2030은 나의 취향, 소비 생활까지 정치권이 왜 관여하느냐 또 이런 불편해하는 기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이 탱크데이를 넘어서서 사이렌 마케팅이나 일배까지 비판하는 건 역풍을 부를 수 있다 이런 관측이고요. 또 국민의힘이 스타벅스를 마치 잘못을 편드는 거나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오버하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뭐든 지나친 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맞습니다. 베이디터 잘 들었습니다. 버스 회사 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전직 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랜 노사 갈등 끝에 벌어진 보복성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에 수갑을 찬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다니던 회사 대표를 살해한 60대 피의자가 법원 심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아줌마하고 서로 마라톤하고 싸우다가 넘어지는 마음에 그렇게 됐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30분쯤 전 직장인 경남 거창의 버스 업체를 찾아가 70대 대표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한 뒤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도주 4시간 만인 범행 이튿날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국도에서 피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 버스 회사에서 3년간 노조위원장을 지내다 재작년 말 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3년인가지 3년 됐어. 경찰은 두 사람이 노조 활동 과정에서 쌓인 갈등 때문에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와 그 노조위원장 사이는 그렇게 좋은 극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그 원인이 되지 않았나.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SUV 차량이 빠르게 후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보행자인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소지현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검은색 SUV 차량이 상가 외벽을 들이받습니다. 잠시 멈췄던 차량은 빠른 속도로 후진하더니 길을 걷던 남성을 그대로 덮칩니다. 사고를 목격한 일행은 차량 충격 후 도로 위에 누워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오열합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강북구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남성을 치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큰일이에요. 이게 베란다보다 내려본다고 자리가 불편하시니까 할머님 지내오시고 할아버지 먼저 가시다가 남자분이 술을 드시고 여자분은 대신 운전하다가 그렇게 하셨어요. 사고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나서야 완전히 멈췄는데 인도에 안전보호대가 없어 피해가 커질 뻔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깔린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에게서 음주나 약물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소지연입니다. 인천 영종도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집단 식중독 증상을 보이면서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방역복 차림의 보건소 직원들이 음식물을 비닐에 담습니다. 수돗물과 정수기물을 실험 기구에 넣고 기사들의 소변을 채취하며 건강 상태를 묻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날 아침, 점심, 저녁 요거는 언제 드셨어요? 근데 똑같아요. 3시쯤.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영종도 버스 차고지 식당을 이용한 기사 136명 중 50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냥 혼자 참고 그냥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한 4일 동안 있다가 통증이 좀 더 심해져갖고 어제 일하다 말고 좋다고 병원에 간 거예요. 이곳 식당은 인근 업체에서 음식을 조달해 배식해왔습니다. 21일은 제육볶음과 계란 스크램블, 22일은 순두부찌개와 버섯볶음 등이었습니다. 국이 좀 의심이 됐던 것 같고 순두부찌개에 돼지고기 들어가 있는 그런 메뉴. 기사 9명이 입원했고 41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배차 간격이 늘었습니다. 영종 시내로 향하는 버스 5개 노선이 파행 운행하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나고 하는데 저 전수가 할 텐데 여기서 내렸어요. 인천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와 위생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내란 특검 사건들만 재판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형사 사건들은 나머지 재판부들이 맡고 있는데 사건 적체가 심합니다. 재판 지연을 우려한 법원이 결국 고육책을 꺼냈습니다. 법원장을 지낸 원로 판사들까지 다시 형사부에 투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장급 원로 법관들이 서울 고법형사부로 복귀했습니다. 김용석 전 행정법원장과 성지용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상입니다. 김 전 차장은 고법형사부장 2년 임기를 마친 뒤 재투입된 첫 사례입니다. 경무부서인 고등법원 형사부장을 2년 맡으면 다음엔 제외한다는 인사관례를 깬 겁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피하려 형사부에 지원하는 법관이 줄면서 고육책을 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부는 현재 사건이 없고 형사 1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이단 기피로 일부 재판만 진행 중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공판기일은 추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나머지 재판부는 미제 사건이 평균 10건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고법 측은 최근 1심 선고가 나온 내란 특검 사건들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라며 원로 법관들의 형사부 복귀도 통상적 순환 근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이 형사부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면서 나머지 재판부의 사건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삼성전자 임금 협상 찬반 투표가 내일 끝납니다. 그런데 비반도체 노조가 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일 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미 깊어진 노노 갈등은 더 깊어질 듯합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노조원들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 노조는 소수 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초기업 노조가 비반도체 조합원의 투표권을 박탈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동행 쪽이 저희가 가입이 몰리기 전에는 이제 메일로 협조 요청을 보내놓고선 몰리고 나니까 갑자기 투표권이 없다라고 하시면 좀 많이 당황스럽죠. 갈등의 배경은 성과급 격차입니다. 반도체 부문은 최대 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받는 반면 가전과 스마트폰 등 완제품 부문은 600만 원 수준에 그쳐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GS 그 성과나 보상 부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절차적인 정당성이 좀 무너졌다는 점이 가장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율은 이미 93%를 넘겨 가결이 유력한 상황. 우선은 이 부분은 대응은 하지 않겠다. 연락 받게 되면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할 것이고. 여기에 주주단체까지 성과급 구조가 주주 권리를 침해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과 임시 주총 소집을 예고하고 나서 노사 합의 이후에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수도권 지역 집값도 전월세 값도 모두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 비아파트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주택 공급 대책만 벌써 4번째입니다. 효과가 있을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5천여 가구. 하지만 서울은 단 한 가구도 없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나가고 대기자들이 한 20명은 이 정도 있을 정도. 순서 정해 오는 데 나가고.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2030년까지 11만 가구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에서 700가구 미만으로 늘리고 다세대 층수도 최대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합니다. 또 공실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택을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룸 정도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이 돼야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원룸을 많이 늘리는 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급도 활로를 찾을 수 없는 만큼 수요 차원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라든지 또는 수요자에게 대출을 확대해주는 이 활성화 조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정부는 지난 2주 동안 태릉 과천 조기 개발과 비아파트 매입 임대 확대 등 4차례나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달리 오늘 코스피는 날아올랐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날 거란 기대감에 사상 처음으로 8,000선에 마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증시를 이끌고 있는 주역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을 2배 따라가는 레버리지 ETF가 나옵니다. 혹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주의할 점들을 서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일 출시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모두 16개. 14개는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ETF고 나머지 2개는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이익을 보는 2배 인버스, 일명 곱버스입니다. 초기 설정 자금은 4조 3천억 원 규모, 투자를 하려면 별도의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미 교육을 마친 투자자만 13만 명이 넘습니다. 수익금이 250만 원 넘어가면은 한 20%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타면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니까 옮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률만 보다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루 만에 원금의 60%를 잃을 수 있고 횡보장에서도 손실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본주는 뭐 10만 원에서 시작해서 10만 원으로 다시 오더라도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해서 10만 원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마다 상품 구조와 수수료도 차이가 있어 투자자가 직접 따져봐야 합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시기 등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 첫 잠수함을 진수하겠다는 게 목표인데요.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겠다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런 건지 신경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진해에서 미래국방 전략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핵잠수함의 빠른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 추진 잠수함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정부가 밝힌 핵잠수함 도입 사업의 명칭은 장보고 N 사업입니다.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실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핵무기로 쓰일 수 있는 고농축이 아닌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하고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핵 확산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긴밀한 소통하에 핵연료 저농축 우라늄 확보 과정 전반에 걸쳐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만 미국과의 후속 협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데다 핵잠 개발과 건조에 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상치기를 합니다만은 향후에 28.9조까지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은 충분한 투자를 해나가겠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오후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여러 개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30여일 만에 도발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게 고공행진하는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를 들었습니다. 삼고 현상이 성공 비용이라고 했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과 같은 맥락인데요. 앞서 논란이 됐던 김 실장의 국민 배당금 관련 글도 이 대통령이 두둔한 바가 있었죠. 다만 청와대는 고환율이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고환율 상황을 언급하며 그 이유가 외국인의 주식 매도 때문 아니냐고 했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해서 지금 1,500원이 넘었잖아요. 외국인이 어쨌든 주식을 팔아서 그걸 달러로 바꿔서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아요. 고환율이 한국 증시 평가액이 오른 과정에서 생겨난 거란 취지입니다. 구 부총리 역시 일시적 현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팔아서 환전을 하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액되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외환시장이 1,500원을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증시가 안정되면 고환율도 멈출 거라고도 했는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한국 경제 성공 비용이라고 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민 배당금을 제안한 김 실장의 글이 논란을 빚었을 때도 기업의 초과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말한 거라며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다만 한미 간 금리 격차 등 고환율의 원인이 다양한 데다 서민들이 직접 감내해야 하는 고통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인식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현상을 성공의 비용이라고 말해 논란입니다. 청와대가 입장문을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떤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환율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원달러 환율 1,500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6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 중입니다.
중동 전쟁 발발로 1,530원대까지 치솟았던 지난 3월까지 합하면 올해만 18일 동안 1,5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건 14일 동안이었는데 5개월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고환율이 지속되면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의 반도체를 파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큰 돈을 벌지만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도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내수 시장에 파는 중소기업이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물가도 좀 높죠. 네,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외식 물가를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냉면 한 그릇 평균 가격이 12,600원을 넘었습니다. 12,100원대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4.1% 뛰었습니다. 삼겹살 6.3%, 김밥은 4.9% 올랐고요. 기름값도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새 석유류 21%, 경유 30%, 휘발유 21% 상승했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석유 의존도가 우리가 되게 높고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니까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물가 압박 요인이 상당히 크죠. 금리도 고공행진 중이죠. 네, 5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이미 연 7%를 넘었습니다. 주담대 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 큰데요. 지난 21일 기준 4.264%를 기록하면서 2023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서 연쇄적으로 국내 은행채 금리도 올랐다는 분석인데 결국 대출받아 집 사는 영끌족의 비명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2.5%로 7번 연속 동결 상태지만 하반기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고금리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더 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고환율의 고물가, 고금리까지 이 서민들만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 피해자는 서민과 취약계층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삼고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있다면 이런 표현은 쓰기 어려웠을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삼고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다소 안이한 인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실상 경제 사령탑 아닙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좀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에 좀처럼 도장을 못 찍고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농축 우라늄을 이란 내부에서 폐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행정부 인사들과 함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하고 경의를 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전쟁에서 숨진 13명의 미군을 언급하며 이란에 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lost 13 wonderful souls, wonderful special people. These incredible men and women gave their lives to ensure that the world's #1 state sponsor of terror will never have a nuclear weapon. 하지만 이란은 핵 문제는 휴전 연장에 합의한 뒤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휴전 합의도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를 풀어야 가능하다며 미국에 양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ما این رو هرگز مثل اصلی توی مذاکره نمیبریم.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농축 우라늄 이란 내 폐기를 허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던 기존 주장에서 결국 한 발 물러선 겁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더 큰 공격을 가할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25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부설 선박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면전 재개가 아닌 자위권 차원의 이번 공습은 이란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에 비판적인 미국 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열렸는데 K-팝의 잔치날이었습니다.
BTS가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받았고 K-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드는 올해의 노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외에도 소식이 더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상자가 큰 소리로 BTS를 호명하자 객석에서 팬들의 함성이 쏟아집니다.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두 번째 대상 수상은 아리랑으로 일군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BTS는 한국적 요소를 담은 이 앨범으로 미국 쇼비즈니스의 한복판인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와 저스틴 비버 같은 쟁쟁한 팝스타를 제쳤습니다. BTS는 송 오브 더 서머와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까지 차지하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전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Thank you. It's an honor to have this precious award once again after everybody done their military service. Our biggest thanks and gratitude, as always, goes to the armies all over the world. For the past 13 years, thank you so much. BTS와 함께 K-팝 데몬 헌터스 팀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캐대헌 대표 OST인 골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더 페이트 오브 오피리아 등을 제치고 올해의 노래에 선정됐습니다. 그래미와 아카데미에 이은 쾌거입니다. 다국적 팝그룹 캐츠아이는 올해의 신인 아티스트상을 받으며 무대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모두 51개 부문에서 시상하는데 K-팝 가수 등이 11개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기원전 260년 조나라 효성왕은 진나라의 계략에 넘어가 명장 연파를 파면합니다. 대신 젊은 조과를 총사령관으로 세웠지만 무모한 총공격을 감행하다 대패합니다. 40만 대군이 몰살당했다고 하고 조나라도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장군 한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로 사람을 뽑는 건 훌륭한 인재에게 공적 책임을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곧 있을 교육감 선거를 보면 과연 그럴까 회의적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도 같이 뽑습니다. 이것 자체를 모르는 분도 많고 누가 나오는지는 더 모릅니다. 수십조 원의 예산에 막강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말 감시받아야 할 자리인데 관심 자체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짬짬이 선거가 되다 보니 저질 정치판 선거로 변질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이 다시 출마하고 전직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정치적 연명을 목적으로 나오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 세대의 교육 방향을 정하는 막중한 자리인데도 교육 철학을 찾기가 힘듭니다. 대신 전체 후보 58명의 공약을 보면 70% 가까이가 돈을 주는 현금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만 원 바우처부터 최대 5천만 원짜리 펀드도 등장했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무슨 경매장입니까? Who cares about this stupid election? The only promise I will make is that we'll ever have to sit through one of these stupid assemblies again. 영화 속 냉소가 우리 교육감 선거 앞에서는 농담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를 보면 교육감 직선제를 골격으로 하는 지금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응답자 절반 정도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의 중립을 명분으로 안개 속 선거를 치르느니 시도지사와 함께하는 러닝메이트제, 책임 행정을 강화하는 임명제 같은 대안을 공론화할 때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외면하는 이런 식의 직선제는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100년 대계라는 교육의 책임자를 5초 픽으로 뽑을 순 없습니다. 5월 26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누군지도 몰라요 였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다시 시작된 오늘 다소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비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는데요.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 남해안과 제주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150mm 이상, 남해안에 최대 100mm 이상, 전남과 경남은 30에서 80, 서울 등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방은 10에서 60mm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23도, 전주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또다시 비 소식이 있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